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평론가님께서 일본 사도광산 그 유네스코 등재 부분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2015년 네. 군함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그렇고 사실 일본 측이 지금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을 네.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보를 그렇죠. 하는 거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광산도 그렇고 거기서 사실 우리 조선인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그 역사에 대한 사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청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데 사실 이번에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80주년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는 한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은 뭐 정권이 바뀌든 어쩌든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요.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는 대통령이 이제 우파 쪽이었어요. 네. 우파 쪽이고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파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은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명분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니들 아무 소리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여기서 교수님. 아주 잠깐 네. 붙일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나가사키 군함도에 갔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봤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 사람들이 군함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일단 배를 타기 위해서 작은 뭐 강연 같은 뭐 소개를 하고 이제 팜플렛을 나눠주는데 네. 거기는 한국, 코리아라는 단어 언급은 한 번도 없어요. 없다. 예. 그냥 일본의 산업화 상징이다. 뭐 어렵게 발전해왔고 뭐 어떻게 했고 뭐 누가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 거지. 한국과 아무런 조선, 한국, 코리아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일본은 사도광산도 역시 더 그럴 거다라는 또 안타까운 생각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죠. 뭐 없잖아요. 네. 표식이 네. 없을 거 아니에요. 군함도도 2015년 사실 그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당시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노동을 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외교부가 얘기하는 강제성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5년이 지나서야 저 멀리 떨어진 도쿄에 산업센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없었다. 얘기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아마 평론가님께서 담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좀 중동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 이란에서 피살됐는데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론가님. 네. 자, 저희가 이란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유일한 개혁 온건 성향 페제시키안 후보가 그 당시에 당선이 됐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란은 신정 체제로 최고 지도자가 그렇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 성향이어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쨌든 개혁 온건 성향을 선택했으니 최고 지도자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일 날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그 정치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니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참석을 했다가 본인의 숙소에서 새벽에 암살을 당했거든요. 네. 뭐 배후는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항상 암살 사건을 일으키거나 주요 요인들 그 살해하고 나서 본인들 절대 인정이나 부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여 안 했어요라고 바로 부정적으로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또는 미국이 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말릴 수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지금 이란 한복판이 뚫린 거예요. 테헤란에. 네, 테헤란에. 게다가 네. 혁명 수비대가 경호를 맡고 있는 안가가 뚫린 거예요. 안가가 예. 뚫렸는데 이 지금 도대체 그 살해 과정, 암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뉴욕 타임즈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2달 전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서 원격 조종으로 그 폭탄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거에 지금 이란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보복을 천명을 했어요. 뭐 이란이 경호가 뚫렸고 방호망이 뚫렸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크게 한 방을 맞은 거고 네. 사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저항의 축 세력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이란도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믿을 수가 이란 없는 거죠. 가서도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천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이란 입장에서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전에 이란이 4월에 한번 이스라엘한테 뚫려가지고 보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미리 공격 사실 좀 알려주면서 적당히 공격하는 척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면전이 가능하냐? 이스라엘도 사실은 전면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니에라는 사람이 하던 역할이 평화협상을 그러니까. 중재하던 사람이었단 예.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암살을 했다.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 걷어찬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섣불리 하마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 어느 쪽도 자, 우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봅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안 했다고 하고 미국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이래 되면 이란은 보복을 또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근데 크게 퍼지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많아요. 예. 이거는 원래 중동에서는 그런 거의 확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식는 그런 부분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네, 항상 중동에서 원래는 거의 대부분 옛날부터 보면 거의 네. 대부분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적극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뿐이지 사실상은 큰 전쟁까지는 확전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역시 항상 중동에서는 개입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러시아 이번에도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규탄했죠. 러시아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하마스를 지지하는 네.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규탄했고 역시 뭐 이스라엘도 뭐 테러 조직이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국제관계에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팔레스타인도 정당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팔레스타인도 하마스도 하나의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이제 사람들은 파타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예. 지금 팔레스타인 14개 정파의 대표들을 중국이 베이징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니들 손 잡아.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가 중재할 건데 전쟁 이후에 일단 니들이 가자 지구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이거 서방 국가에 넘어가게 놔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재하에 잘 따라오면은 가자 지구의 이후, 그러니까 전후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팔레스타인들의 땅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 자체가 중국이 나서가지고 뭔가 중재국이 돼가지고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구나라는 거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밥상을 차버린 그렇게 그런 해석이 상황이 되네요.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휴전 협정은 뭐 좀 어려워지겠죠. 이제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면. 휴전 평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쭉 할 수 있는 명분이 그런 제대로 명분이 생기고 명분이 네,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좀 중동 상황 급박하지만 또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짚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하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돌풍이 심상치 않아요. 이야, 이거 뭐 몇 군데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지역도 나오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 봅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유리하다. 네, 저는 트럼프가 유리하는 쪽으로 그래도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언론들 보면 이미 해리스가 이겼어요. 우리 언론, 예, 한국 우리 언론, 한국 미국 언론, 언론 우리 말고. 언론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아. 판단하게 된 근거가. 일단 우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언론 플레이가 심하게 시작하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 언론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상황이 많이 다를 건데 어떤 언론을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 너무 많이 다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그러니까 항상 바이든은 부대통령이었잖아요. 항상 부통령? 그늘 네.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태까지는 사실상은 맡은 업무가 미국 사람들이 항상 꺼려 있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바이든 본인이 꺼려하는 업무를 그냥 맞아요. 또 넘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해리스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네. 또 해리스가 한 뭐 말 실수라든가 아니면 웃긴 말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지금 많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력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많이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이미지가 복원이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우리 언론이긴 하지만 인용한 거는 블룸버그나 뭐 모닝 컨설트는 인용해서 네. 특히 지금 미국 선거는 뭐 다들 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합주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경합주에서 뭐 썬벨트라든지 북부 러스트벨트 중요한데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지금 일단 핵심 경합지 네. 7곳 가운데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예.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늘 인용을 합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빗나갔던 때가 2020년,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네, 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나갔죠. 그때는 뭐 힐러리 클린턴이 다 이긴다 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예. 트럼프가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가 여성이고 그리고 아시아계고 흑인계잖아요. 약간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처음에 부통령이 들어설 때부터 약간 이용당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네. 바이든이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다 해리스한테 맡겼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국경 문제였거든요. 국경 문제. 아, 근데 해리스가 그 국경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네가 거기를 맡았으면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든지. 근데 해리스도 사실 가기 싫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공화당이 국경 차르라고 욕하는 이유가 너는 그 국경 문제 네가 전임자가 됐지만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리스 돌풍이라고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게 왜 나오냐면 우리 언론이 주로 인용 보도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해리스 돌풍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맞아요. 네. 전방위적으로 블룸버그나 네. CNN이나 뭐 이런 언론들. 그렇죠. 네. 다 달라붙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네. 뉴욕 타임스 다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해리스 얘기만 엄청나게 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벤스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해리스 됐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또 언론에서도 해리스 그 보도를 또 보도합니다. 그러니까요.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예.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이 중동 상황이 해리스한테 결코 유리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제가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애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또다시 우리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7개 국가가 대규모로 포로 교환을 했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걸 다 이제 바이든이 이거는 우리의 성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세부 내용 공개해봐. 물밑에서 러시아한테 뭐 주고 사람 빼온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이든이 공개하지는 않겠지. 못하겠죠. 예, 못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를 하는 것 자체가 바이든 진영 입장에서 해리스 캠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조급함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한 것 중에 뭐 언론에서 뭐 그렇게 보도를 하지만 벤스 부통령 후보 벤스는 막말을 계속 하는,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선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벤스 막말하라고 부른 막말-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라고 항상. 제2의 트럼프, 젊은 트럼프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리틀 트럼프를 뽑아놓은 거예요. 예, 아니 네. 그거를 지금 트럼프 당인 공화당이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화당의 대다수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그 막말, 본인들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예. 그 막말이 되게 잘 예. 먹히는 게,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네. 있어서 네. 펜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아,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좋아. 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대에 갔던 네. 미국인 친구들이 더. 펜스가 그렇게 딱 던진 말 중에 한 말이 있는데, 해리스가 펜스를 막 그렇게 겨냥하면서 너는 미국을 위해서 뭐 했냐? 그냥- 막 그렇게 했더니 펜스가 나는 군대에 갔다 왔고 사업을 시작했어. 맞아. 근데 제 주변에 거의 모든 군대에 간 친구들은 똑같아요. 아,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어허.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펜스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지지하게 돼요. 다 백인들이죠. 다 백인들이죠.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죠. 다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특징이에요. 이야, 신기하네요. 네, 미국은 일단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엄청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 벤스를 못 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나 이라크에서 5년간 복무했는데. 맞아요. 공부했다. 나 그 분쟁 지역에 갔다 왔어. 내가 직접 갔다 왔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할 거야? 아무도 얘기 못 애국자야. 해요. 모든 네. 일이 이제 응. 바뀔 네. 가능성이 없다고 맞아요. 보시는 네. 건가요? 그대로 갈 지금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트럼프, 해리스 아직 선거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각자의 리스크 어떤 게 있을지 뭐 평론가님부터 한번. 저는 진짜 해리스가 본인의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리스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좀 자격을 갖춘 격 있는 품격 있는 대통령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은 이 아메리카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인데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담론적인 차원이고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신의 삶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또는 외교적인 문제, 지금 전쟁 두 개 관여하고 있는 그 전쟁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 될 것 같은 트럼프 내가 그대로 하면 되고. 트럼프는 아무데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오든 민주당을 지지할 그렇죠. 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트럼프 거예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해리스가 제일 큰 과제가 뭐냐면, 해리스 그 자체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네. 뭐 이민자 부모에서 와서 뭐 처음에 그 교육 받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검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커리어가 좋아요. 커리어 됐죠. 딱 이렇게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이제 맞서의 상대에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항상 흑백 논리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무슨 흑인이냐, 인도인이지. 네. 그렇지. 이거 네. 최근에도 그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인도 사람 굉장히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만약에 되면 바로 첫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제를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흑백 논리로 아주 구체적으로 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쉽게 얘기를 해요. 네. 해리스는 되게 막 그렇게 검찰 출신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주상적인 이야기, 맞아요, 좋은 맞아요. 이야기, 네.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어쩌면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유권자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한테 배워야 될 게 있네요, 해리스는. 아, 어쩌면 배워볼까요? 또 배우면 또 상대이기 때문에 아주 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기로 하고 요것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베네수엘라 그거 지금 재밌어요. 대선 부정 의혹이 지금 확산되는데 그거 재밌어요. 불복 시위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네수엘라는? 이게 너무 저는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예.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를 너무 오해하게끔 얘기를 해놔가지고 네. 이걸 바로잡는데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대선이 벌어졌고요. 선관위원회에서 우리가 80% 정도 개표를 해보니까 지금 현직인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얻었고 야권 후보가 44.2%를 얻어서 앞으로 더 까봐야 마두로의 당선이 확정시 된다. 그래서 승리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야권이 불복한 거면서 네. 야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봐야 될 거.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한 거예요? 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1998년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우고 차베스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이 이기는 선거마다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어요. 아. 그런데 중간에 총선에서 예. 우파 쪽 있잖아요. 지금 예. 야권 쪽. 예. 그 야권 쪽이 이긴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얘기가 대서특필된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오고. 네, 예.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어디? 미국. 미국이네요. 미국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이거 난리 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 베네수엘라 확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 비슷한 일이 2019년 1월에도 있었어요. 아하.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 네. 재선에 성공하고 바로 취임식하고 나서 1월 23일 날 갑자기 후안 과이도라는 젊은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는 국회의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마두로 대통령인데 본인이 임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언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동맹국들 50개 나라들이 맞아요. 후안 과이도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 보도 찾아보시면 당장이라도 마두로 대통령은 끌려 내려올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방송을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아하. 후안 과이도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랬더니 계속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금방이라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바뀔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친미 성향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결국 쿠데타 시도까지 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거 다 실패했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비싼 겁니까? 미국에서 자기들이 대선 출구조사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예. 비슷한, 그러니까 원래 이게 되게 평론가님 말씀을 잘하신 네. 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그러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먼 나라이기도 하고, 저도 남미 몰랐습니다. 네, 예. 남미 아메리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난리가 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는데, 마두로가 진지 알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베네수엘라가 네. 한 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전 예. 세계에서는 거의 4위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고, 이제 그 우고 차베스랑 마두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건 맞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이 19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했던 대통령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영상들이 나오긴 해요. 네. 마두로가 실제로 이제 조작한 가능성이 커 보여요. 커 맞아요. 보여요. 그거는 맞아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지금은 그 출구 조사를 보면 아직은 공식적으로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결과가 없어요. 네. 출구 조사예요. 근데 출구 조사를 보면 이 나머지 다 모든 후보를 합치면 100% 넘어요. 네. 약간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지,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도 없었고 확실하게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죠. 좀 그 바람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네. 비밀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다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마두로 대통령 측에서 안 한 건데, 일단은 대법원 측에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이제 멕시코 측에서도 그냥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진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남의 나라의 문제, 특히나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뻔히 의도가 속내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거의 7, 80%였어요. 네. 그나마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석유 기업, 영국, 미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던 그 석유 기업을 국영으로 돌려가지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처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제대로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그 빈곤율도 줄어들었고 국내 총생산도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거의 90% 국가 재정의 90%를 석유가 담당을 하고 있으면 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 번 돈으로 다른 제조업을 좀 살리고 경제 구조를 좀 다양화시키면은 그래도 경제가 좀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그걸 실패를 한 안 이유가 됐죠. 뭐냐면 네. 일단 석유를 팔아서 돈이 유가가 막 고유가일 때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차라리 사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제 조건이 다른 게 앞서서 우리가 36년간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지금 일제 잔재 청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직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남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포르투갈. 식민지가 400년이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바통 터치하고 들어온 게 미국입니다. 자, 수백 년간 정치,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작 독립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들에서 이 권력을 내어놓겠냐고요. 안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36년간 그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우린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게 10배예요. 10배의 시간 동안.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포퓰리즘 퍼주기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례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